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도 상습 체납자를 공개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이들로 서울에서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중국 국적의 원모 씨. 한국인인데 국제결혼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지방세 11억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하면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법인 1위도 중국인이 대표인 강남구 소재 업체로 체납액은 1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오른 사람들은 모두 만여 명.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실리콘으로 지문을 복사해 가짜 땅 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김모 씨 등 일당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70대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건 올해 초. 그곳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을 복제했고요. 위조 지문으로 실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땅 주인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부동산 거래 계약금은 5억 원.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땅 주인에게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등기를 보내면서 이들의 범행도 들통이 났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하루 전인 어제 예비 소집이 진행된 가운데 수험생들은 밤 10시까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관리를 위해서 어제 전국 보건소의 근무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 검사 체계를 운영했는데요. 확진 또는 자가격리 수험생에 한해 직계 가족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시행되는 수능.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시를 마쳐야 하는데 특히 시험실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 접종 간격이 기존 6개월에서 단축됩니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 50대는 5개월로 조정되는데요. 위중증 환자 대부분이 접종 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인데다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이유입니다. 추가 접종 때 발생할 이상 반응은 발열이나 두통, 주사 부위 통증 등 2차 접종 때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근 추가 접종을 한 30대 2명이 감염된 사례가 나온 것처럼 이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접종이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독감 예방접종처럼 매년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데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추가 접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187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0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4,206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0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그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시면 중부지방에 5mm 안팎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0도, 한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수험생 이동 시간대에 비의 영향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고 이럴 때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거보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죠. 그렇죠. 최근에는 요즘이죠.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뿐만 아니라 심사하시는 분들도 어디 학교를 나왔나 보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는 아예 가려놨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네. 쓰는 난도 없어요. 근데 학벌보다도 능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 이상적인 사회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요. 능력 하나로 취업에 성공한 그런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실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한계를 모르는 열정을 품은 능력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바로 기능 한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그에겐 아주 특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썼습니다. 혜연 씨는 태극 마크를 달고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제27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조혜현 선수가 2개국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들이 모이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활약한 혜연 씨. 인생 최고의 자부심인 메달은 그의 삶까지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입니다. 중학교 졸업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직업훈련도 야간을 시작해서 내가 봐도 좀 독종계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졸 학력이었지만 대학 졸업자 대우를 받고 대기업에 입사했고요. 이젠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혜연 씨. 꿈조차 사치였던 시골 청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 한국인으로 성장한 비결 한 수 배워볼까요? 혜연 씨의 일터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이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현장이 너무 넓어서 오토바이로 이동을 해야 할 정도인데요. 혜연 씨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죠? 오늘 작업할 배 때문입니다. 크기가 커서 할 일이 많으니까요. 멀리서 볼 땐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직 공사가 한창이네요. 여기는 마무리가 안 됐네요. 네, 저희들이 여기에 도장 작업도 하고 천정 작업이라든지 벽판 작업하고 케이블을 포설해서 결선해가지고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실 인테리어 작업을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간을 꾸미는 일이죠. 페인트를 칠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집이나 사무실 인테리어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작업 대상이 철강 구조물이라 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죠. 서둘러 작업을 준비하는 혜연 씨. 근데 이곳은 어떻게 꾸며지나요? 레크레이션 룸으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 방입니다. 이 방에 이렇게 소파가 차지할 거고 이 중간에 테이블이 있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되면은 호텔보다 좋으면 좋았지 부족하진 않습니다. 옆방에서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아까 그 방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우나입니다. 와, 배에 사우나가 있다고요? 이렇게 저기다 숨 넣어가지고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넓은 배 안에 설치되는 수많은 방을 용도에 맞춰서 작업하는 게 포인트죠.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도 장비 설치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합니다. 요 홀이 조그만 게 막 뚫려 있죠. 휠하우스 전체 구조가 이 창문으로 다 크로즈되어 있어서 이 안에 거지 에어가 순환되기 위해서 이 철판에 여기 다 홀을 뚫어놓는 거예요. 외형의 기능까지 생각해야죠. 1년에 한 40척 정도의 그 손이 오고 가고 하니까 결국은 1000척 정도가 내 손을 거쳐갔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걸 진두지휘해온 혜연 씨. 그를 지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엄청나게 잘하셨죠. 항상 듬직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님으로서 항상 존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하여튼 뭐 상도 받고요. 그거 아무나 못 받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상은 혜연 씨 사무실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보물 1호. 아니, 뭔데 이렇게 꽁꽁 싸매놨어요? 요거는 그 83년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때 그 메달입니다. 이 메달이 소중한 이유는 피나는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 그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이죠. 혜연 씨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왔습니다.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낮엔 일하고 밤엔 직업 훈련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훈련원에서 장식 미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혜연 씨. 막연하게 호기심을 느끼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대출전을 권한 거죠. 모든 걸 걸고 실력을 쌓은 혜연 씨. 처음 나간 전국대회, 연이어 열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저는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카웃이라는 게 된 거고, 야, 벌써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취업이 되는구나.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장식 미술 훈련만 해왔던 그에게 선박 만드는 전체를 알아야 했던 조선소의 일은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는데 일로 딱 시작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막막한 거예요. 야,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럼 뭘 할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들과 인사 나누기입니다. 커피 드시고 안전하세요. 세영 씨. 야, 오늘도 안전하고. 지금도 매일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혜연 씨. 사람 대 사람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죠. 내 국수 확실히 이제 얻어먹을 수 있네. 야, 언제? 날짜가? 매년 4월 달이에요. 내년 4월? 네. 축하. 다시 한번 축하. 감사합니다. 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네.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압수하시고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인사 안 하면 약간 어색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 초년생 혜연 씨는 몰랐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응을 못했던 것 같고 또 이 대기업의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무조건 스트레스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주위 분들하고 또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한 혜연 씨. 그날 이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기 시작했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죠. 지금도 열정이 넘치는 혜연 씨.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호수 이상물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이거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두 번째 철칙. 무슨 일이든 자신이 먼저 나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섰을 때 능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런 노력 끝에 능력을 인정받게 된 혜연 씨. 사내 협력사로 자신의 회사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걸 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못 버텼을 겁니다. 갈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방법도 보이고 짜증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남이 시켜서 하는 일 같으면은 대부분 짜증이 나고 내가 이거 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외출에 나선 혜연 씨. 이번엔 또 어디 가세요? 저희들이 만든 거 오늘 시운전 가는 배입니다. 한 8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드는 배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식 면접 보러 보내는 그러한 심정이고 우리가 만든 배가 태평양을
운항을 하겠구나 이런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0번쯤 시운전을 보냈을 텐데요. 모든 배가 애틋한 모양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넓은 바다로 나가는 배가 늘어날수록 혜연 씨의 자부심도 더 커지겠죠. 배움은 짧았지만 기술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혜연 씨. 그의 성공 비결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닐까요? 핑계 대신 방법을 먼저 찾으려는 마음가짐. 우리도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피나는 노력 끝에 기술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혜연 씨 앞날을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이번에는 전통 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전통 음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전통하면 뭐 김치 생각이 나고 된장이나 간장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사실 뭘 구매하려고 하면 딱 봤을 때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우리 전통 음식을 잘 고르는 방법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잘 보시면 여기에 또 답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예,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라북도 군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 금강하구도 각종 희귀 철새들이 수만 마리씩 날아와 장관을 이루는데요. 근처에 있는 철새 조망대에 올랐으면 좀 더 자세히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요, 그림. 지금 흐르는 이 강 보이시죠? 바로 여기는 전라북도 군산. 흐르는 건 금강입니다. 지금 저기 빨리 철새들 보이세요? 정말 이 풍경은 그림이네, 그림. 새야 새야 파랑새야 군산에 내가 왔소. 안녕하세요. 육회구이 싱싱부의 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나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뮤지컬 배우이자 트로트 대세 신인선. 우리 신인선 씨. 안녕하십니까. 네. 와. 여기 도착하는 순간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철새 도래진 처음인데 너무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름다운 풍경만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전통의 맛을 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식품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를까요? 그 외국인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점이 되는 음식들. 찌개에 들어가는 장들. 네, 그런 역시 배운 남자. 오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장장들인데 맞아. 찰떡 같은 요 장들 네.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한 곡 뽑아주세요.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가시죠. 가버려. 와, 전통의 맛을 찾아 떠난 곳은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서포리는 서쪽 갯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전통 장을 담그는 데 1등 공신인 콩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콩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양반? 이 양반. 이미 많이 알고 계셔. 에어로빅.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어로빅입니다. 이름 빠바바바바바바바. 그건 알아. 이름이 에어로빅이래. 에어로빅이야. 아니, 근데 어머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지금 저 끝부터 지금 저 끝까지 이게 다 콩이에요? 그렇죠. 맞네, 콩 맞네, 콩 맞네. 지금 수확할 철이 됐는데 잘 연그러나 안 연그러나 확인하는 와 거예요. 진짜 깨끗하다. 이게 쭈글쭈글한 놈이 있으면 연근 게 아니에요, 제대로. 근데 얘는 통통하잖아. 그지? 파란 잎이 있으면 안 돼. 파란 잎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 있지? 노란 걸로. 그렇지. 여기서 중간에서 하나를 따봐. 장맛을 결정하는 핵심은 콩의 폼질. 좋은 장을 담그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콩을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직접 심어서 심고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만 가지고 네. 우리는 장을 담그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통식품이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전통의 맛을 찾아왔네. 일단 네. 콩만 봐도 콩부터 그 뭔가 그 진짜 결이 다르네요. 이 친구가 고추장, 된장, 간장의 어머니네. 어머니. 그렇지. 노란 거 위주로 볼게요. 좀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줄기가 파라면 안 돼. 네네네 알겠어요. 전통식품으로 인정받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재료가 100% 국산이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지역 장목관과 계약 재배를 통해 질 좋은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군산의 청정 자연에서 재래식 옹기 항아리에 담긴 장들이 익어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항아리 봐, 장독대들. 예? 내가 오늘 예. 진짜 귀한 거 보여줄게. 귀한 거요? 평생 처음 볼 거다 아마. 평생 처음이야? 아니 우리 방송 많이 했는데 뭘 무거운 거 못한가? 뭐 장들 들어있겠지? 그럼요. 아니야? 무거운 거 같이. 생전 처음 볼 거야 태어나서. 어느 친구도 그래. 뭐야? 뭐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장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아. 어머, 이거 봐봐, 이거 끈적끈적한 게 뭐지? 나는 맑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 한약같이 점성이 많다는 거죠. 처음에 저 간장을 담을 때 얘도 조금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그거 간장 맛을 더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해. 이게 대대로 몇 대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이야. 이거. 이거는, 뭐 웬일이야. 다르죠. 짠맛으로 끝나는 게 콩맛이 아니지. 딱 느껴진다. 그러니까. 아, 콩맛이 느껴진다. 단맛이 있어. 아니, 단짠. 이게 바로 이게 자연이야. 우리 전통의 진짜 찐 간장 맛.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전통적인 장 담그는 비법으로 깊은 장맛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소금 결정체가 오랜 시간을 두면 이렇게 지가 생겨. 맛있다. 이거는 우리가 못 만들어. 진짜? 아무도 못 만들어. 나는 열심히 우리 할머니가 하던 방식으로 한 거지 내가 얘를 막 맛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모든 자연이 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전통 장이에요. 이기원 대표의 전통장에 대한 애정과 고집으로 어렵다고 소문난 전통식품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원료라든가 원재료 등등 있잖아요. 다 인증받은 걸 받아야 돼요, 저희도. 그거를 수매를 해서 또 내가 농사를 져서 농사 진 걸 증명해서 그걸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 파란색 그 마크만 있으면 그걸 믿고 사시면 돼요. 하고 있어, 우리가. 황금이네, 황금. 와 진짜다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 집의 자랑거리 15년간 항아리에서 숙성된 된장을 보여줍니다. 오래돼서도 이제 위에는 까맣게. 그렇죠. 그것도 약이 된다고요? 이거 원래 약된장인데 우리가 그 밥상으로 보낼 때는 요거만 이런 거만 파서 진짜 그러고 나서 이걸 포장해서 자연과 세월로 익힌 15년 묵은 약된장 클래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몸에 약이 될 만큼 이로운 된장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럼 얘를 위에다 싹 덮어놓잖아? 네. 그러면 벌레가 된장의 상함도 방지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얘가 맛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품질을 인정받고 나서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이걸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전통식품 인증? 그럼 어떤 인증이에요? 전통식품 품질 인증이라고 하는데 정부로부터 우리 국가로부터 국가가 인정한 인증서예요. 전통식품 품질 인증서는 정부의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3년마다 품질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네, 특별한 한상이 차려졌네요. 오늘 된장, 여기 고추장, 간장, 요 장장장으로 다 간을 한 그런 밥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뚝배기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포글포글. 각종 나물들 한데 모인 비빔밥의 활용점정은 고추장이, 파채 소복하게 올린 불고기에 간은 간장이 맡았습니다. 이름하여 장장장 한상 차림. 깊고 진한 전통의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진짜 중요한 우리 장맛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출동해볼까요? 그렇소. 자, 크로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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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지 이제 2분 지났는데 네. 무려 300여 명이 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신선회를 통해서 오늘 어떤 물건을 파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신선해 당신의 신선한 고추장. 신선해 이대로 변하지 마요. 신선한 간장. 좋다! 엄마 몇 개 팔까? 몇 개 오늘? 오늘 다 팔아버려 그냥. 다 팔. 여기는 다 팔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전통의 맛을 찾으셨다면 전통식품 품질 인증 마크를 꼭
기억하세요?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주제는요. 진짜 돼지갈비는 30%뿐 M갈비 논란입니다. 숯불돼지갈비는 명사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사갈비. 유명하죠. 돼지갈비 무한 리필로 불과 몇 년 만에 프랜차이즈 맛집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M갈비. 그런데 진짜 돼지갈비는 30%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M갈비가 얼마 전에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저희 문구를 딱 보시면 1인분 가격에 숯불 돼지갈비 무한 리필 성인 13,500원. 야, 귀 쏠깃하시죠? 네. 무한 리필 돼지갈비 실컷 먹겠다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돼지갈비는 돼지갈비가 100% 아니라는 거죠. 30%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갈비보다 좀 싼 목전지라고 하는데 목전지, 목살과 돼지 앞다리살이죠. 이렇게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한 혐의로 M갈비 대표 A씨가 1심에 이어서 얼마 전에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저 갈비집, 음식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죠. 갔었습니까? 드셨습니까? 아니,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저게 돼지갈비 비싼데. 그러니까. 어떻게 13,500원에 저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었고요. 일단 업체 측은 저 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유통 마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통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저런 낮은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뭐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실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100% 돼지갈비는 아니었었고요. 약 30%가 뭐 독일산, 미국산, 독일, 뭐 캐나다산의 갈비였지만 70%는 이제 미국산 목전지, 그래서 3대 7의 비율로 이제 팔고 있었다라고 알려졌었고, 이제 당시 미국산 목전지는 한 킬로그램당 8,000원, 6,000원에서 7,000원 선으로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바로 코로나19도 터지기 전 2019년 부산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부산시의 특별사법경찰팀이 이 돼지갈비 판매점에 대한 특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수사를 했느냐? 이제 당시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시중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싸게 파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건 먼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특별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곳에서 이 120여 곳 조사 가운데 이 16곳이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됐었고, 그 중에 10곳이 이 M갈비의 프랜차이즈 점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수사 결과가 100% 갈비가 아니라 3대 7, 갈비 3, 목전지 7이었었고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그걸 표시를 하려면은 목전지 포함이라는 걸 썼어야 되는데 메뉴판을 봤더니 1인당 13,500원 돼지갈비였다라는 것이 당시 수사팀 결과였죠. 그러면 당시에 M갈비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본사에서는 그래요. 2017년부터 이렇게 갈비와 목전지가 섞여 나온다는 점을 얘기를 했다. 근데 전지가 섞였다는 것을 매장 내 테이블 스티커나 메뉴판 등으로 공개를 해서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 가맹점 10여 곳에서 본사가 제공한 안내 표시를 누락했다는 거죠. 그에 적발된 10여 개 매장은요, 6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에서는 목전지가 섞여 나온다? 이런 표현을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매장 내에 목전지가 섞였습니다, 이 표시는 했어요. 근데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에서는 무한리필 돼지갈비 이렇게만 언급되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이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는 그 문구하고 갈비가 포함된 상호명을 보고 식당을 찾았다. 나 속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 측에서는 100% 돼지갈비하고 3대 7의 비율로 돼지갈비 그다음에 목전지 네. 요게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랬다면서요. 네, 이제 본사 측은 그렇게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이제 이문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격적 차이는 없다, 실질적으로 하고 본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오히려 식감 그리고 맛 때문에 목전지를 이제 섞었다라는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서는 이제 갈비보다는 목전지를 섞으면 이제 부드러운 맛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식감과 맛 때문에 목전지를 섞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갈비만 달라라고 주문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갈비만 제공하고 있다고 또 입장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원할 경우에는 갈비만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난해 4월에 M갈비에서 갈비만 주문을 했던 소비자가 쫓겨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워낙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후기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왔던 걸 보면 어떤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리필에서 갈비로만 채워줄 것을 요구하니까 점주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 쫓겨났다라는 이제 사연도 올라졌고 그러자 이제 바로 또 본사가 이제 해당 점주를 또 퇴사시키고 그 퇴사시키고 점주도 교체하고 뭐 그랬었고요. 또 다른 경우에 품질 논란, 갈비만 주는 거는 맞는데 뭐 품질이 좀 이상하다라는 또 그런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본사도 여기에 또 지침을 내리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본사와 프랜차이즈점 사이에서 저 갈비만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또 이견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은 저 돼지갈비 무한 리필 네. 이런 홍보가 먹혀서 소위 뜨는 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표 A씨는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에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서 월 평균 17억 원, 총 20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M갈비는요, 지난 2017년 7월에 1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조금 넘은 2019년 11월 500호점 돌파! 현재는 540여 점이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총 대표적인 그 ML 패스트푸드점 있죠. 500호점을 돌파하는데 걸린 시각이 20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감안하면 고속 성장이죠. 초고속 성장으로 나간 거죠. 소위 말해서 대박집이잖아요. 네. 엄청 잘 되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적발이 되면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건데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요.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도 아니고 뭐 건강상 유해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재판 결과는 뭐냐? 바로 식품 표시 부분입니다. 식품 표시 광고법이 이제 저 8조 9조가 있는데 그중에 8조를 보면 이제 거짓 광고, 과장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파는데 그것들의 표시를 미미했다. 네, 그것이 거짓과 가장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식품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요, 식품표시 광고법의 취지에 반해서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면서 M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프랜차이즈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2심에서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식품 표시 광고법. 이제 이게 위반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식품 표시 광고법 이게 뭐죠? 식품 표시 광고법은요. 식품 등에 대해서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위반했다. 그러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식품 표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식품 표시, 아까 이 광고에 관한 법률 내용을 한번 그래픽으로 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가령 어떤 물이 담겼는지 기본에 대한 표시 부분도 있고요. 사항들을 좀 보면 함량에 대한 부분, 또 광고에 대한 부분들, 또 허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표시에 있어서 자율 심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저렇게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표시 부분, 또 광고 부분에서 이제 제약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정부가 있는데 이 세 명에게, 이 세 파트에게 좀 표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령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었는지 보고 먹을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알리는 것도 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판매자 부분은 자기가 뭘 담았는지를 잘 속여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역시도 표시인 거고, 관리자인 정부도 뭘 관리를 하려면 표시한 걸 보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 표시 부분은 정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여기 상암동 근처에서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음식점도 가보면은 구구절절이 뭐 진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식약처도 그렇고 이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한 표시 부분은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저도 음식점 가서 뭐 먹을 때 한번 쓱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물건 살 때도 사실 이게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고 사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와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그 물건을 선택하는 혹은 음식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자 정보가 될 텐데 이걸 속였다는 건 분명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위반은 사례가 좀 더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순대 좋아하십니까? 아유, 좋아하죠. 아바이 순대, 뭐 찹쌀 너무 순대. 좋아하죠. 네. 전 조금 저렴한 찹쌀 순대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어가지고 먹거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그 있죠. 벌레 순대. 알아요. 요 영상 보신 분들이 경악을 일으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한 순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이 너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불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이 세 가지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식품표시광고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게 육수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모르고 그걸 먹겠네요. 드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품 표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정말로 민감하고요. 두렵고 공포까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아주 미미하게 그 물질에 섞여 있어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알러지라는 게 그렇게 아주 위험하고 뭐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증상도 있지만 뭐 땅콩 알레르기 같은 경우 서구에 많죠. 목숨을 잃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이 알레르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이제 한 초등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었었는데 이 학생은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카레가 약간 우유를 섞잖아요. 이걸 표시를 안 했었고 이 학생이 그걸 먹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러니까 그만큼 식품 표시 부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식품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자사 발효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를 한 N유업의 대표 등 임원 4명이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4월이었죠. 한 기업에서 자사 발효 제품이 우리 회사 그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78% 이렇게 저감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다 막 술렁술렁 난리 났었어요. 근데 또 해당 제품이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소가 99.99999%까지 사면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당시 이 발표로 너도 나도 이거 사서 먹고 막 이래서 해당되고 품절되고 주가가 또 엄청 올랐잖아요. 아마 저게 오후에 아마 그 컨퍼런스가 했었었고 그때 당일에는 주가가 한 8%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이게 저걸 코로나 마셨는데 효과가 코로나 있다는데. 효과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30% 와. 상한가까지 직전까지 갔다가 약간 또 멈칫하고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30% 이상 올랐었고 더 중요한 건 거래가 그때 꽤 실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의의 피해자들 굉장히 실질 투자자들이 네. 많이 왔다는 것이고 네. 판매량도 한 이틀 동안에 폭증해서 뭐 네. 판매량까지도 함께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었죠. 네,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건데. 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론은 문매를 맞습니다. 바로 출동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란 말에 일단 질병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아요. 먼저 질병관리청이 나가서 이거는 우회적이긴 하지만 허위 광고의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높다. 나아가서 식약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식품 표시뿐만이 아니라 광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위 광고의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 대응을 했었고요. 이제 과장 광고 마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라고 해서 식약처 또 질병관리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코로나19 우리가 뭐 이만저만 걱정이었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후폭풍도 대단했었죠. 그 해당 기업의 그 코로나19 마케팅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네. 또 식약처에서 고발하는 등 막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네. 해당 기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당 기업 제품의 불매를 알리는 글이 막 쏟아집니다. 그 이후에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요즘은요,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식품 표시 받고요. 그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 받는데 정말 또 우리가 민감한 거는 역시 위생 부분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킬 텐데요. 약간 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배달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를 좀 보니까 코로나19 전 2019년에는 한 320건 정도였었는데 2020년에는 3,900건. 그러니까 많이 시키는 만큼 이 식품 위생에 걸린 위반이 많아졌고요. 벌써 올 상반기에 이미 한 2,300건이 넘었으니까 올해는 거의 4,000건 정도가 잡힐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현재 배달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업체 수가 약 25만 건, 5만 건 정도가 된다고요, 야. 가게가. 25만 가게면 정말 많죠.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위생 등급을 받은 곳은 9,000곳. 그러니까 20여만 곳, 10여만 곳은 지금 잘은 모르나 네. 이 식품 위생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특히 올 한 해에 정말 굵직한 식품 위생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지난 3월이었죠. 중국산 알몬 김치 파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이 있었죠. 맞아요.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다음에 김밥집 식중독 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4년째 햄버거병 논란에 홍역 치르고 있는 AM 패스트푸드점이 있죠. 그럼 식품 유통기한 스티커 조작 혐의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위생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디도너츠 있었죠. 피식품업체에서는 냉동 돈가스에서 톱니 칼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벌레 순대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고 굉장히 놀란 게 네. 지금 비고란에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3곳이 있잖아요. 네네. 해썹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다라는 걸 인증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이제 여론이 정말 네. 몇십 년 전부터 맞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당국이 해썹이라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을 합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먹거리가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있어서 위생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위생 시스템을요. 이걸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였었고요. 소비자들도 너무 좋아했죠. 해썹이야? 그러면 위생은 그럼요. 좋겠네. 이러면서 갔었는데 앞서 우리 표를 봤지만은 연이어 해썹 인증을 받은 곳들이 우리를 실망시켰고 그래서 완전히 이 믿음의 방파제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순대공장은 완전 해썹의 신뢰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다시 해썹을 좀 살리려면 당국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요 우리 방송인들도 거짓말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쵸. 우리가 뭐 물건 뭐 이런 거 할 때 그 해썹 인증 확인하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 저도 마트 가면 해썹 돼 있으면 푸자 해썹 하고 되게 좋아해요. 엄청 관심 있게 가신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식약처에 따르면요. 해썹의 사후관리 전문 인력이 전국 지방식약청의 직원이 29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현재 해썹 인증업체가 14,000개 정도로 이 중에 식품 인증업체가 7,680여 개.
그러니까 축산 인증 업체가 6,300여 개입니다. 여기서 식품 인증 업체 전체와 일부 축산 인증 업체를 식약처 직원이 담당을 하는데 이 숫자가 약 9,500개라고 해요. 그럼 1인당 평균 327개 현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관리하는데 인증원 전문 인력이 25명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소비자들은 일부러 햇섭 인증 찾아 나섰는데 네. 뭐 몇 개 회사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전체 햇섭을 우리가 못 믿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이 참 분통 터뜨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햇섭의 이런 사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에요. 살충제 달걀 파동이 있었는데 맞아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건지. 저희 먹거리 문제, 식품 네. 위생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시선이기도 한데요. 이제 서구는 민간 주도, 네. 우리는 정부 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구는 이게 기준이 좀 헐겁습니다. 네. 대신에 한 번 걸렸다 회사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게 되는데 네. 우리는 정부가 관리해서 좀 촘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처벌 부분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나라는 이제 그런 논란도 나오는데 제 생각은 일단 정부 주도로 가되 처벌 수위를 이제 우리도 상당히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회적 처벌, 이런 처벌 강화 규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아직도 이렇고 올해 또 이렇게 음식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이러니까 참 속상합니다. 대신 사과하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마 위에 오른 업체들은 네. 아까 우리가 무슨 P사, L사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이름 확 얘기해야 돼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다가 그분들 저한테 달걀을 던지면 아유 M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오늘의 주제는요.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119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숨지게 한 건 신고자인 아들이었습니다. 네, 1999년생 22살 청년이 저지른 비극의 간병살인.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 이고은 변호사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렇죠. 이게 22살 99년생 사실 저희 딸보다 어린 청년인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단둘이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두 식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2020년 9월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뇌출혈로 쓰러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병원은 잘 돼가 있어요. 의료보험이 잘 돼가 있지만 그게 또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이렇게 굉장히 입원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사실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3일마다 한 번씩 입원비를 중간 정산을 하라고 계속. 근데 그게 뭐 사실 감당이 불감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중간 정산을 삼촌이 한번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천여만 원 정도의 이제 치료비가 밀리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켰고 퇴원시켰는 날이 이제 올해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4월 23일 날 돌아오는데 4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간병을 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5월 1일부터 간병을 그만두어요.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간병을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방치할 정도. 아버지 병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뇌출혈을 쓰러지시고 온몸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지내셨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 삽입된 호스로 이제 영양분들을 이제 투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대소변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린 아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태어난 아버지에게 단 한 차례도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치료식을 사실은 하루에 3번 정도는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총 10개의 치료식만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망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요. 아예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 방에 가지도 않았고 뭐 치료식이든 뭐든 아무것도 일절 제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의 체중이요. 키 166cm에 39kg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기로는 아픈 아버지를 그냥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사실 보통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보통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 게 아니라 내가 간병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외출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기치사죄가 돼요.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아이를 집에 있는데 바깥에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 이틀 3일 있다가 돌아오니까 아이가 안 죽어 있으니까 또 아이에게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좀 케어를 했다가 또 한 2, 3일 나갔다가 그런 사정에서 돌아오면 대부분 다 이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데 이 아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하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간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시간에 한 번씩 아버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뒤척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 주신 대로 방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도 애써 이렇게 외면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이 지워지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치료하는 거를 그만두게끔 했다. 그게 나의 의지였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난 8월에 1심 재판부가 아들 A씨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합니다.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내가 단순히 아버지를 방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러한 의도적으로 방치를 했다라고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피고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어쨌든 피해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다만 재판부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또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가족으로서 겪어봤지만 뇌출혈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기약이 없잖아요, 간병에. 그 기약 없는 간병의 부담을 홀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양형 참작 사유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사건 두고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A씨를 두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한 폐륜아라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들 A씨가 아버지를 이렇게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그렇죠. 사실 뭐 앞에서 들어본 말씀을 저희가 종합하자면 결국 아버지가 아들아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에게 분명히 퇴원시켰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 아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아버지가 사실상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점을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이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는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조금 더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 치료비가 나오게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청년이 문자를 보냈대요. 22살 청년이 나 2만 원만 빌려달라. 나 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번은 정말 편의점에 가서 정말 울었대요. 나 지금 일해야 된다고. 일 안 하면 안 되는데 제발 나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그런 어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도저히 그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퇴원하게 만들었는 거죠. 이렇게 생활고가 계속됐고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4월 23일에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이게 이제 비극의 또 새로운 또 시발점이 된 거고 아버지가 근데 숨지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피고인이죠. 아들의 이제 진술인데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미안할 일이 아닌데 사실 미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뇌출혈이 오더라도 말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을 했고 이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들이 이제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일관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아들이 앞서 그냥 아버지를 잠시 방임한 상태에서 죽었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그 아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는 미안하다, 들어오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은 이 피고인이 주장했던 말이라서 법정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20대 청년의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2심에서는 그런데 같은 징역형에 처해졌거든요.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이 어린 청년에 대한 선처를 호소를 했지만요.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아들 A씨는요. 아버지가 퇴원할 때부터 단 한 차례도 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퇴원을 시킬 때부터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로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라는 점을 2심 재판부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2심 재판부도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건데 이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재판부에서는 장량 감경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의 하한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이전 이 코너를 가면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일반 형법상의 죄보다 존속범죄가 훨씬 더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반해서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7년이라고 하면 2분의 1까지 최대 감경이 되면 3년 6월까지 되겠죠. 근데 이 청년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서 3년의 형을 감경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들었잖아요. 뭐 아버지가 이제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연을 듣고 나니까 뭔가 재판 결과가 좀 아쉽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변호사님 말씀 정말 잘 주셨는데 이게 존속살인죄가 7년이니까 7년을 한번 딱 자르면 3년 6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을 딱 자르면. 근데 집행유예는 3년의 형이 나오는 것만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3년 6개월은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심신미약을 좀 인정했어요. 간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사리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법률상 감경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존속살인죄라는 게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5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 2년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감경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청년에게 집행유예를 해줄 수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또 이해되지만 또 판사님이 양형이탈 한번 하시면 좀 어땠을까. 물론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항소심까지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아들이 직접 죽인 거 아니잖아. 이렇게 뭐 직접 유형력의 행사, 힘을 써서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간병 안 했는 건데 이게 뭐 아무 행동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무슨 살인죄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쉽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국장님 예 들어도 되겠어요?
네. 국장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해변가인데 우연하게 만났어요. 국장님 얘기하면 안 되겠다. A라는 사람과 그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해변가를 놀러 갔는데 저희 집사람도 물에 빠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도 물에 빠졌어요. 두 사람이 다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 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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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집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구했단 말이에요. 네. A씨를 구하면 A씨를 구한다고 제가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집사람이 사망하면 저는 집사람을 반드시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령계약 선행행위 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마음 아픈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이 먼저 뛰어내렸잖아요. 네. 그 선장에게 부작위를 적용했는 거는 아이를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를 직접 힘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반드시 보호해야 될 부양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상황에서 네. 이제 극심한 빈곤, 생활 곤란.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이 그 쌀 사야 되는데 2만 원만 빌려다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네. 아니 여기서 국가의 도움이 좀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없었는가. 네, 이 부분이 저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복지 체제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A씨의 경우에는 국가의 도움이 미치기가 어려웠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치료비가 지금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1,500만 원이 비급여 항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비급여나 간병비 자체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A씨로서는 딱히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단 말이죠. 네. 예외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간병비 자체가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요.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소량의 그런 간병비를 지원해주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간병비가 지원이 어렵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계자금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정말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뇌출혈로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그런 간병이 예상되고 정말로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신청한다고 해도 받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받을 가능성이나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 상황을 보면 이 22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계속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이게 욕창 온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드려야 되거든.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어떤 사회 안정망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간병을 하는 일은 사실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과연 가족들에게만 독점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과연 국가가 선한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법이 10월 21일 날 법이 하나 폐지됐고, 옛날부터 대선 후보자들이 굉장히 이걸 주장했었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기초생활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그 아버지가 만약에 생계가 어려우면 그 자체로 지금 기초생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어려우신 분들 이 제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서 기존에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의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도 이제 10월 21일부터 되시니까 꼭 구청에 가셔가지고 혼자 계시는 독거하시는 독거하시는 노인분들은 반드시 구청 가서 기초생활 관계되는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 혹시 궁금한 게 아들 A 씨가 그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를 해서 만약 대법원에 가게 돼요. 이게 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사실 판단은 2심까지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아마 법률적인 쟁점이 그러니까 존속살해 혐의냐 아니면 A씨 행동이 존속에 대한 유기치사냐 이 부분이 다퉈질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마비 상태에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치료약도 한 번도 주질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거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서요.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뭐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된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 아들의 입장이었으면 이 청년 22살 A씨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또 하나는 제가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나 그냥 가고 싶다. 나 가고 싶다. 더 이상 너 고통받는 거 내가 보기 싫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때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나 이제 가고 싶다. 이게 그 상황을 이렇게 막아야죠.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이거. 근데 이게 참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런 사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국가가 이 젊은 친구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영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제대로 된 수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 파악도 안 돼가 있는 지금 예측적으로 한 3만여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지금까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래서 네가 아버지 부양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기간이 정해져가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 정말 부양하겠어. 그런데 그 부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고 이 아들이 20대와 30대와 40대를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부양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미래가 지워진 걸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후보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를 지우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복지 혜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케어러라고 말씀을 하신 청년 간병뿐만 아니라요. 사실 주변에는 뭐 노인이 노인을 케어를 한다거나 혹은 또 노인이 자녀를 부양하면서 벌어지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간병 살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신문사에서는요, 그 2006년부터 2019년 초까지 이러한 유사한 간병살인 판결문 총 108개를 수집해서 심층 분석을 했다고 해요. 분석해보니까 간병살인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요, 64.2세의 노인이었다라고 하고 그 가해자 또한 주로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인 경우가 90%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특히 가해자 중 10명 중에 6명은요. 혼자 간병을 해야만 하는 독박 간병 상태였다고 하고 그 간병 기간도 평균 6년 5개월에 달할 정도로 그다지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해자의 범행 결심 배경 이런 것도 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뭐 서울신문하고도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이미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간병살인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막을 수 있는 살인이다. 보통 살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발적으로 빵 일어나는데 간병살인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게 간병살인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수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어느 순간에 아버지나 아니면 간병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의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치매 환자분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살인이니까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가 이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당연히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이렇게 간병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19년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노모랑 이 50대 첫째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 사체에 둔기한 외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함께 거주했던 둘째 아들로 밝혀졌는데 그 행적을 좀 쫓아보니까 그 아들도 한강에서 시신의 형태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의자 심 씨가 어머니하고 형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네, 그 이유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주민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요. 이 심 씨는 치매에 걸린 80대 엄마와 그리고 자신의 중증 장애를 가진 자신의 형을
30년 가까이를 돌봤다고 해요. 돌봤는데 이 병세가 악화가 되니까 8개월 전부터는 스스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간병을 했고 이 스트레스나 생활고나 이런 거에 시달려서 결국에 어머니와 자기 형을 살해하고 자신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간병인이 있어요. 간병인이. 근데 저도 이제 간병인을 둬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를 간병인이 케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속 모시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개인이 알아서 해라 100세 시대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정부가 개입하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네. 더 거두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또 투자자들이 소통하는 컴업 2021이 사흘간 진행됩니다.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의 포부를 들어보시죠. 스타트업의 회사 소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바로 의견을 줍니다. 관심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할 스타트업 72곳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컴업 2021의 참여 경쟁률은 10.9대 1.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투자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삼성, 구글 등 18개 글로벌 기업은 투자는 물론 협업 모델 발굴까지 함께합니다. 저희가 놓쳤던 업체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만나볼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한 320여 개 스타트업 분들을 발굴 육성하였고요. 오늘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많이 뵙고자 하고 왔습니다.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투자자의 소통 창구인 컴업 2021은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지금 다들 그 수능장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와, 몇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그 순간이 떨리고 긴장 많이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학생들 힘내고 오늘 하루 좀 잘 지나가게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A 10